안녕하세요. 3학년 교양심리학 과목을 수업하게 될 전문상담교사 서지연입니다. 가뜩이나 심란할 3학년의 새 출발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정지 상태가 돼버려서 많이 답답하고 막막하죠. 여러분과 마음을 나눌 심리학 수업을 야심차게 준비했던 저도 너무나 속상하네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 글을 보게 되었어요. 살다 보면 힘든 날이 오겠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갈 일이고 이 힘든 날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텨봅시다. 자, 그러면 심리학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업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업 내용은 절대로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수업 영상을 SNS에 게재할 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업 후 선생님이 학습 진도율, 동영상 시청을 확인하여 점검하니 성실히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번째, 매 수업 후 아주 간단한 설문식 과제가 과제 게시판에 올라가니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이는 출석 확인 및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먼저 심리학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학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학문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일상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제공한다. 두 번째, 자기 이해 및 강점 발견을 통해 자존감 향상과 효능감을 증진시켜 학습 동기를 강화한다. 세 번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심리학은 꼭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두면 살아가는 데 유용한 학문이니까 열심히 꼭 들어주세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선생님은 심리학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대중적이지 않을 때 대학을 다녀서 심리학과라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철학 비슷한 거냐? 내 마음을 알아맞혀봐. 그런 말이었어요. 사실 저도 심리학과를 가게 된 계기가 원래 국어교육과를 가려고 했는데 수능시험에 수학을 망쳐서 차선책으로 왠지 재밌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 시대에만 해도 심리학으로 밥 먹고 살기는 아주 어려웠는데 그때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10년만 지나면 심리학의 위상이 달라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지금은 심리학이 많이 대중화되어서 많이들 알고 있지만 아직도 심리학하면 거의 상담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상담은 심리학의 여러 분야 중 한 분야이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 심리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심리학은 학문적 부류에 따르면 사회과학에 속합니다. 과학이란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보편적인 법칙을 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심리학 또한 실험을 통해 통제된 자극을 주고 행동 반응을 측정하여 인간의 마음 구조와 과정을 추론하는 과정을 사용합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아, 미세. 한 사람이 먼저 다리를 높이 들고 문턱을 지나가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길을 건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실험하고 그 행동의 이면에 어떤 마음이 존재하는가를 연구하여 밝혀낸 것이 동조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군중심리, 호강효과 이런 것들도 다 심리학 실험을 통해 밝혀낸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리학을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심리학은 한자로는 마음의 이치를 아는 학문이고 영어로는 psychology, psycho, 정신이란 단어에 logos, 학문이란 단어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병자를 사이코라고 일컫는 말은 맞지 않겠지요. 즉 심리학이란 인간의 마음의 구조와 과정을 밝히기 위해
실험적 방법을 통해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그럼 심리학은 배워서 뭐 하나요? 하고 물을 수 있는데요. 심리학은 배워서 남줄 수도 있고 나도 쓸 수 있는 학문입니다. 심리학의 목적은 첫 번째, 자신과 남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는 친구관계, 연인관계, 앞으로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잘 사용될 수 있죠. 두 번째는 심리학의 분야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발달 심리학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소비자 심리학은 상품의 제작 광고 등에, 사회 심리학은 사회 현상 탐구에, 교육 심리학은 교사가 될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심리학의 분야는 정말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선생님 주변에서도 심리학을 전공하고 경찰, 법원, 교도소, 심리검사 회사, 상담사 또는 영화 감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인간은 모두 비정상적인 점을 가지고 있고 정상과 비정상은 큰 차이가 없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트라우마라는 심리적 외상을 겪게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성장 과정, 정신적 건강 상태에 따라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다른 것뿐입니다. 심리학은 어려운 학문이지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해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심리학은 어디에서 기원되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리학이 존재하기 전 철학자들이 인간의 지식과 본질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물리적 자극이 유발한 신체 감각이 정신적인 인식으로 바뀌게 되는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는가? 인간의 행동은 어떤 원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이러한 주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특히 정신과 육체에 관심이 많았고 정신과 육체는 분리된 실제라고 보는 이원론적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는 육체는 물리적 법칙에 따르나 정신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심리학 태동에 큰 영향을 미친 철학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주의 철학가였고 심리학적 주제에 대해 최초로 형식을 갖추어 생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머리가 아닌 심장에 있다는 주장은 현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870년대 철학자들과 생리학자들이 심리학 주제를 적극적으로 연구했으나 실질적으로 독립된 분야의 심리학으로 연구한 이는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의 교수였던 빌렌름 분트였습니다. 그가 시작하여 그의 제자인 티치너가 구성주의 심리학을 주도하였습니다. 구성주의라 함은 모든 물질에 원자나 분자 등의 구성요소가 있듯 사람의 정신에도 감각, 감정, 심상과 같은 구성요소가 있다는 가상하에 의식의 기본 요소를 분석하고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주된 연구 방법으로는 내성법이 있는데 내성법이란 자기 관찰법으로 개인이 자신의 의식적 경험을 스스로 관찰하고 보고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반면 미국에서 시작된 기능주의는 의식의 구조보다는 기능과 목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기능주의의 대표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의식이라는 것은 마치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것이라고 보고 구성주의처럼 의식을 하위 요소로 분석하게 되면 한순간 정지된 의식에 대한 이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사람이 주변의 요구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관심을 더 기울였습니다. 이후에 카텔과 두이 같은 기능주의 심리학자들은 지능검사, 성격검사, 아동의 발달, 교육의 효율성 및 성차 등의 실용적 주제에 더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습니다. 1900년대 초에 심리학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행동주의 학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파블로브 개에 대한 실험, 스키너의 쥐상자 같은 것이 대표적인 행동주의 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동주의로 유명하신 분이 여러분이 어린 시절 유행한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오윤영 박사가 계십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 의자에 앉아보신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동주의는 이름 그대로 관찰 가능한 행동에 연구하는 학파입니다. 파블로브의 개를 예로 들면
개에게 음식이라는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는데 이때 음식을 주기 전에 종소리를 들려주는 경험을 반복하면 개는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린다. 이처럼 인간의 행동도 학습으로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들은 강화와 처벌을 통해 문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벌점, 상점 등이 그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위의 그림이 어떻게 보이나요? 노파의 모습이 보이나요? 젊은 여인의 옆모습이 보이나요? 노파의 모습만이 보인다면 노파의 입을 목걸이라고 생각하고 눈을 귀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이제 보이나요? 게슐탈트는 독일어로 전체라는 뜻이에요. 혹시 만화경을 본 적이 있나요? 만화경이 멈춰져 있을 때는 조각조각으로 나뉘어진 그림이 만화경을 돌리면 연속된 다른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파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물을 지각할 때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지각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태주의 학자들은 인간의 전체성과 인지의 통합성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외출을 했는데 갑자기 가스를 끄지 않고 나온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이 각성 알아차림이죠. 평온했던 나의 심리 상태인 배경에 갑자기 가스가 정경으로 떠오르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촉을 하겠죠. 집에 전화해서 가스를 꺼달라고 한다든지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해결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은 배경으로 돌아가 평안한 상태가 될 것이고 해결을 못하면 계속 미해결 과제로 남아 친구와 차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면서도 가스 생각을 하겠죠. 이것이 게슈탈트의 이론입니다. 게슈탈트 학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수업 끝나고 제시될 과제의 해결을 위해 지금 수업에 집중해 주세요. 게임이나 다른 생각은 배경 속에 밀어두고요. 심리학 하면 가장 대중적으로 떠오르는 학파가 바로 정신분석일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레드선 하며 과거로 돌아가는 최면술이 유행했었죠. 정신분석은 최면과는 다르지만 그 상담 형태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긴 카우치에 내담자를 눕히고 상담자가 뒤에서 자유연성을 하고 보고하게 하는 점이 그렇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무의식과 본능에 집중합니다. 인간의 정신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며 우리 행동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사람들의 정신은 거의 유아기 경험으로 결정되며 사람들이 행동 이면에는 성적 공격적 본능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본능으로 구성된 원초와 현실의 중재를 하는 자아, 도덕과 이성을 담당하는 초아 자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원초화와 자아 간의 갈등, 자아와 초자아의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게임도 하고 싶고 공부가 하기 싫은 본능과 그래도 학생으로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자아의 갈등이 신경증적 불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자의 아버지인 프로이드 그리고 그의 이론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윤이 대표 학자입니다. 현재까지도 학습, 4차 산업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인지심리학과 신경과학도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인지심리학은 앞서 얘기한 행동주의자들이 주장한 자극과 반응의 과정에 인지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정신과정 중에서 인지라는 내적 과정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아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과학은 다른 말로 생리심리학이라고도 하는데요. 뇌의 신경과정과 지각, 인지, 정서,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언어는 뇌의 자반구가 담당하고 시각적 인식은 우방구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자반구가 손상된 사람은 연필하면 연필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 연필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생리심리학의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신경과학이며 인간의 이러한 신경과학을 기초로 하여 현재 인공지능, AI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대했던 심리학 수업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지요. 심리학 또한 학문이기에
학문적 접근을 게을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 기간 동안은 교과와 이론에 충실한 수업을 하고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대면하고 수업을 할 때는 토론이나 활동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타인과 경험을 나누는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제 게시판에 올라간 과제 제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